1959년 1월 23일 10명의 사람들이 소련 영토의 우랄 산맥으로 스키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그룹의 사람들은 유랄 팔리테크닉 유니버시티의 학생인 8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등반 등급 척도에서 전체 그룹의 순위를 3등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행은 이번 여행 당시 등산 여행 중 가장 힘들었던 10km 구간을 선택했다. 하지만 멤버 전원이 장거리 스키 투어와 산악 탐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키 그룹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후 일어난 모든 일은 해결되지 않은 채 60년 넘게 미스터리였습니다. 운명적인 여행. 출발지까지 가려면 트럭, 마차 등 다양한 차량을 이용해야 했고 1월 27일에 그들은 비자이에서 5톤 산으로 5위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멤버 유디는 류머티즘과 선천성 심장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해야 했다. 당시 유리는 이번 여행을 중단한 것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결정인 줄 몰랐다. 그 후 등산 대원들에게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들 때문이다. 유리가 친구 9명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 바로 지금이다. 유리와 결별한 뒤 계획대로 여행을 이어갔다. 그들은 이 여정을 일기에 조심스럽게 기록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와 함께 겨울이 끝나지 않은 1월 말에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기상 조건 때문입니다. 등반가들은 서쪽으로 길을 잃은 다음 콜렛 사이어클 산 정상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죽은 산을 의미합니다. 실수를 깨닫고 팀 리더인 이고어 야틀러브는 멤버들이 모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멈추고 캠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마지막 기착지에서 빽빽한 얼음과 눈을 보여주는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룹 여행 일기의 마지막 줄이 기록되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간 문명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비탈에서 요란한 바람을 동반한 이 편안함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룹의 예상 반환 날짜가 지났고 정보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 일행의 가족들은 불안해하며 구조를 요구했다. 1959년 2월 20일 우랄 폴리테크닉 대학교의 자원봉사자 그룹에 의해 첫 번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색은 일주일 후인 1959년 2월 26일까지 결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미스터리한 사고. 소련 조사관은 실종된 그룹에 버려진 텐트가 콜렛 사이어클에서 심하게 손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캠프장은 그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룹 중 누구도 텐트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텐트를 찾은 학생 미하일 샤라비는 텐트가 반쯤 찢어져 눈으로 뒤덮였다. 텅텅 비어 있었고 일행의 모든 소지품과 신발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텐트가 내부에서 잘려져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양말이나 신발 한 켤레만 신고 있거나 맨발인 사람들이 남긴 팔에서 9세트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길 건너편 가까운 숲 가장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5 북동쪽으로 킬로미터. 그러나 500m가 지난 후 발자국의 흔적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인근 숲 가장자리, 큰 삼나무 아래에서 수사관들은 또 다른 신비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타오르고 있는 작은 불의 잔해를 목격했으며 처음 두 시신인 크리버니셴코와 도로셴코의 시신은 신발도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있었습니다. 나무의 가지가 5m 높이로 부러져 스키어 중 한 명이 아마도 캠프를 찾기 위해 올라갔음을 시사합니다. 몇 분 안에 삼나무와 야영지 사이에서 수사관들은 3개의 시신을 더 발견했습니다. 야틀러브, 콜마거루버, 슬라보디는 텐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포즈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나무에서 각각 300, 480 및 630m 거리에서 개별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나머지 4명의 여행자를 찾는데 2달 이상이 걸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발견되었던 그 삼나무에서 75m 더 떨어진 계곡에서 4m의 눈 아래에서 5월 4일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이 4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옷을 더 잘 입었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옷을 양보했다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잘러테리오브는 두바이니너의 인주 모피 코트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두바이니너의 발은 크리버니셴코의 양모바지 조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 4명 중 3명은 신체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한 사람은 두개골에 금이 가고 다른 2사람은 심각한 흉부 부상으로 내부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교통사고 못지않게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신에는 높은 압력을 가한 것처럼 골절과 관련된 외부 상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의 몸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발견된 것에서 일어난 가장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조사 후 이들 피해자의 옷에도 다량의 방사선이 묻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등반대원 9명이 산 꼭대기의 지독한 추위 속에서 갑자기 안전한 캠프를 떠나기로 결정한 후 사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몸에 난 상처와 희생자들의 옷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방사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미스터리는 차근차근 설명된다. 이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1. 외계인 개입 포함 많은 다른 등반 단체가 이 지역에 주황색빛 공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2. 눈사람의 습격, 토착민들은 산에 반인간과 반야수가 서식하는 종이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매우 폭력적이며 감히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모든 사람을 공격할 것입니다. 3. 무기실험, 소비엇 정부는 산에서 비밀 무기를 실험했습니다. 폭발은 등반가들을 두려워했고 밤동안 텐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진실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가설은 다음과 같이 추론된다.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첫 번째는 희생자들의 옷에 남은 방사능 흔적이다. 꽤 많은 의복이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 옷 조각 중 3개만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방사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두 조각은 5000ccm의 바지를 포함하여 첫 번째 시체에 속합니다. 5600ccm의 동일한 벨트, 다른 조각은 9900ccm까지 측정되는 네 번째 시체의 몸입니다. 수사팀은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뒤 벨트와 바지가 알렉산더 콜레바토프의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재킷은 유리 크리버니쉔코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 흔적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에 기록됩니다. 노출 의류 파편은 대기에서 떨어지는 방사성 먼지의 입자 또는 이전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콜라버토프와 크리버니쉔코의 작업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콜라버토프 자신이 입자 물리학의 우수한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시설에서 근무했습니다. 한편 크리버니쉔코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핵누출 정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두 희생자의 옷에 나타나는 방사선의 양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방사성 물질이 나머지 등반 승무원의 옷에 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후 실종되었습니다. 두바이니너의 시체는 혀와 얼굴이 일부를 잃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한 특징은 희생자의 위장에 잔류 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 때문에 야만적인 공격에 대한 많은 이론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히 간단한 설명도 있습니다. 두바이니너의 몸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발견 당시 희생자의 시신은 빙하에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물의 흐름과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피해자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머리 부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바이니너의 몸에 있는 혈액의 양은 또한 내부 출혈을 일으킨 희생자에게서 발견된 심각한 부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 위의 규칙적인 발자국은 그룹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캠프를 떠났음을 보여줍니다. 이 그룹의 사람들이 텐트에서 안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산에 치명적인 추위로 나가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59년 1월 31일 스키팀은 산 중턱에 캠프를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룹이 더 이상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멤버들이 모두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밤 동안 큰 소리가 났는데 아마도 근처의 눈사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룹의 최소 5명의 구성원이 눈사태가 그들에게 내려오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천막을 부수고 잠옷 벌만 걸치고 달려나와 이 위험한 곳에서 눈사태가 일어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한 숲의 가장자리로 달려갔다. 산 꼭대기의 어둡고 무거운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체온 저하로 인해 순식간에 기절했고 불을 지피려다가 추위 속에서 의식을 잃는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절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죽은 두 친구가 입고 있던 옷을 빼앗아 덮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캠프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300m, 두 번째 사람은 480m, 세 번째 사람은 630m, 모두가 추위에 쓰러지기 전에 캠프에 머물면서 4명은 당황하지 않았고 그리고 밤에 도망칩니다. 그들은 여분의 옷을 입고
텐트를 나와 5명의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검색을 시도했습니다. 눈사태가 실제로 일어난 어느 시점까지 폭설에 휘말려 한 사람은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한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졌고 다른 한 사람은 여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눈사태의 사나움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희생자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사람의 시신은 빽빽한 얼음과 눈 아래 묻혔다. 몇 달 후 그들은 4m 두께의 눈 아래에서 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시체의 주황색 색조는 그들이 몇 주 동안 앉아 있었던 추운 조건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추위에 부분적으로 밀어화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원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다. 이론의 약점. 그러나 이 가설에는 여전히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론과 모순되는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 구조팀은 눈사태나 그 퇴적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텐트 위치 위에 평균 경사각 30도 미만은 눈사태가 일어날 만큼 가파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눈사태가 발생하면 경사면의 절단이 이루어진 지 최소 9시간 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희생자들에게서 관찰된 가슴과 두개골 부상은 눈사태 희생자들의 전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 종종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고도로 숙련된 등반가들이다. 그들은 눈사태가 캠프를 세울 곳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판결은 강한 자연력으로 인해 멤버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1959년 5월 유저의 당사자의 부재로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파일은 비밀 기록 보관소로 보내졌고 일부 부품이 누락되었지만 사건의 사본은 1990년대에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59년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소련 등산객 9명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한 수천 번의 시도와 60년간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야틀러브 패스 사건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미해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야틀러브 패스의 비극은 20세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간주되어 많은 후속 영화와 책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죽은 산, 죽은 자의 산 및 악마의 고개가 그중 중요한 일부입니다. 우리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 미스터리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동영상을 팔로우하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잘 가세요. 그리고 또 만나요.